금 지수와 비슷하게 간다. 네. 이제 온라인 금이 되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은 네. 일종의 이제 위험 해칭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 분명히 내가 법 위반하기보다는 법 위반 이거 속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2,400건 약 절반 이상이 사기로 이제 처벌이 된 사건이고 원금 플러스 알파 줄게. 예를 들면 200% 300% 수익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할 수 있는데 좀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코인을 예를 들면 불려준다? 라는 업체들이 있으면 항상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 변호사님. 아니면 그 가상자산에 네. 대해서 좀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유독 이거 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분쟁을 포함해서. 네. 그런 사례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법 위반이요? 네. 아까 이제 외국환 거래법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이제 문제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법을 위반하기보다는 법 위반 이거 속는 경우가 많죠. 그죠. 쉽지 않기 위해서가 이제 유사추신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두 개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거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이제 가상자산으로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형사 판결문 건수가 한 4,600건 정도 돼요. 그 중에 2,400건, 약 절반 이상이 사기로 이제 처벌이 된 사건이고, 약 한 300건 정도, 200건대 후반 정도가 유사추신이에요. 유사추신이 뭐냐면은 나한테 돈 맡겨놓으면 내가 원금 플러스 알파 줄게. 예를 들면 200% 300% 수익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할 수는 있는데 좀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코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돈이었다면 다 위법이거든요. 그거는 그런 수신 행위는 은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네. 그래서 코인을 예를 들면 불려준다? 라는 업체들이 있으면 항상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단순 봉환이 아니라 또 투자하면 100% 200% 줄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요즘 시중 은행들이 네. 이제 가상자산 네. 쪽 진출을 많이 한다. 네. 그래서 뭐 토큰 증권, 네. 토큰 증권 이렇게 했는데 용어가 헷갈린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 비트코인 거래소가 하는 이 비트코인은 뭐고, 그럼 이 은행들이 하는 이 토큰 증권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을 네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것도 한번 용어 정리 좀 해볼까요? 용어들이 다 법이 이제 막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막 난무를 해요. 일단 뭐 암호화폐라고 쓰신 분들이 계실 거고, 네. 그죠? 가상화폐라고 쓰신 분들이 계실 거고, 가상통화, 그다음에 또 가상자산, 가상자산. 또 암호자산 이런 용어를 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 등장했을 때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썼고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백서를 한번 인터넷 구글로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보면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영어로는 P2P, Peer to Peer,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전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소리바다라고 아시려나? 네. 아세요? 압니다. 나이 소리바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소리마다 자주 사용했습니다. 토렌트 뭐 이런 거 하시는 네. 분들, 아니 웹하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P2P 사이트로 음악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영화도 공유할 수 있는데 왜 돈은 공유 못해?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잘 어려운 이유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 불법 다운로드 받을 때 문제가 뭐죠? 불법적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우리 주고받으려면 돈 복사가 되잖아요. 그거를 막는 기술을 이제 블록체인, 분산 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 탄생 목적 자체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은행 없이도 우리가 전자화폐 만들자.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로 출발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거 화폐다. 그래서 그 기술의 좀 베이스를 좀 강하게 두신 분들은 업계분들이니까 암호화폐라 부른 거고, 정부에서는 이거 실체가 없는 돈인데 돈은 원래는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찍어내고 조폐공사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그거를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실물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코인은 그런 게 아니네. 온라인상 기록이네. 서로 그냥 분산 원장에서 그냥 기록만, 야 너 얼마 있다 기록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 기록을 잘 못 바꾸게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상이 돼서 가상통화라는 말을 썼어요. 정부에서 가상통화,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썼다가 이제 용어가 바뀝니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제 사실은 이게 물론 이게 돈처럼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돈으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보신 시청자분들도 투자해서 시세 차익에서 돈 벌어야지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자산성이 된 거, 자산.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처럼 일종의 자산으로 받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는 가상 자산이라고 그 용어를 바꾼 거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를 그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용어도 가상 자산이에요. EU에서 또 내년에 이제 지금 법안을 만들었어요. EU 전체에 적용되는 미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암호 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그때 EU 집행위원을 만나서 여쭤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암호 자산의 정의에 분산 원장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를 할 때 명확하게 낚시를 하듯이 딱 기술에 집중해서 그 기술을 쓰는 거를 한정해서 우리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근데 미국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 쓰거든요. 거기는 기술 중립적이 돼 있어요. 어떤 기술 사용하든 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규제 대상을 넓게 삼아서 이렇게 이제 그물망을 쳐서 잡듯이 하겠다. 이렇게 개념인 거고. 한국에서는 지금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용어를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에 기술 개념 안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포인트 빠진다, 그다음에 전자 뭐 티머니 같은 거 빠진다 이렇게 다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것만 해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건 기술 관점인 거고. 근데 아까 토큰 증권 막 이런 얘기 네. 했잖아요. 코인은 코인인데 코인 중에서 보니까 야, 그 코인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배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누군가한테 뭔가 청구를 할 수 있대.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 뭔가 배당권 또는 뭐 아니면 뭐 지분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게 되는 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계에서는 이제 증권형 가상자산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네. 구분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거는 본래 자체가 가상자산이긴 가상자산이지만 실제 법적 성격은 증권이니까 그거를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지금은 코인 토큰 증권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이 있고 그거를 뭉뚱 걸어서 이제 그냥 코인 이렇게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기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업을 진출을 하게 되는 거면 진출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금 토큰이라는 게 이제 가상자산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자화폐도 있고 선부전자지급수단도 있고 그것도 사실 포인트에서도 OK캐시바 이런 것도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걸 가상자산이라 부르진 않거든요. 그거는 법에서 그거는 아예 전자화폐 선부전자지급수단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시중은행에서 뭐 실험적으로 한다는 것이 코인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봐서 아 이거는 전자화폐일 수도 있고 선부전자지급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반드시 코인하고 연동시켜서 보는 거는 좀 오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코인의 종류 중에서도 네. 비트코인이 있고 네. 이더리움 있고 네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알트코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는 네. 거죠. 근데 또 이거를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좀 안 좋은 용어로 네네. 또 부르시는 분들도 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알트코인 관련된 그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더 네.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약간 이 알트코인이 좀 투기성이 짙다고 좀 보면 되나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문제가 이제 어떠한 코인이 좋은 코인이고 어떠한 프로젝트인 건지를 알 방법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그 분산 원장이 다 공개가 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뭐 비트코인처럼 발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거라면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통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사건을 같은 거 하다 보면 발행자 어떻게 누가 다 알 거 그냥 기술만 그렇게 잠깐 차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코인이나 토큰 형태를 만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누가 발행했는지 어떤 목적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구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용어로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 업체도 나오기 시작하고 네.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법 제도를 이제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점차 이제 걸러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네.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 그거야 뭐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 근데 이제 좀 유의를 할 거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위험성이 크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투자 위험성이라는 게 투자를 해서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 대처하는 것이 이제 보호 장치들이 많이 없다. 물론
변호사 찾아가고 소송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수고스러움들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까지 감안을 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번 뭐 해본다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뭐 담보로 잡아가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안 좋은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젊은 세대에서 그냥 네. 한탕주의라는 표현까지 쓰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모든 돈을 뭐 빚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 코인에 딱 넣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한 번에 다 근데 얻겠다. 그건 또 조금 지난 이야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안 그러죠. 지금은 워낙 금리도 높아지고 분위기도 안 좋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한 2021년도에는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벌기도 했고 잃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큰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인 시장 예전 같이 막 활발하진 않아요. 네. 또 이 흐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제도권으로 점차 넘어가는 분위기도 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양분해서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도권 내에도 더 이제 좀 장치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비증권형 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가상자 이용법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권에 포섭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막 그렇게 투기 열풍이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변호사님한테 해도 되나 이게 네. 모르겠는데 요새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자산이 향후 전망을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새 잠깐 네. 문득문득 들려오는 네. 소리가 1억 갈 것 같다. 네. 1억 갈 것 같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해서 그냥 뭐 저도 주변에 듣는 거는 이제 금 지수랑 비슷하게 간다. 네. 일종의 온라인 금이 되니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 은 잘 모르겠고 네. 비트코인은 네. 일종의 이제 위험 해칭 네. 네.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 분명히. 항상 가치가 변동해요. 환율 같은 거 보시면. 그래도 우리 금융당국은 환율을 유지시켜 잘 노력하고 있는데 마레한테나 이런 데 가면 막 장난 아니거든요.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월급 받자마자 막 물건 사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갖고 있으면 더 떨어지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제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 같은 게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금융 시스템이 좀 미비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 못 믿을 수 있어요. 차라리 분산 원장을 믿는 거지.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자인 국가들에서도 부자들이 자기 자산의 일부를 항상 뭐 예를 들면 부동산도 갖고 있을 거고 주식도 갖고 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만 이제 비트코인도 갖고 있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이 가격 형성이 된다면 그 나름대로 그 다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리스크 해칭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총 워낙 크고 하니까 그런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좀 움직이는 측면도 크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바이낸스라든가 또는 뭐 리플 소송이라든가 이런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이슈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를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저도 뭐 투자를 잘한 거 아니고 많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 투자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비트코인 샀다가 요즘에는 작년부터는 거의 투자를 안 해요. 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다들 왜냐하면 금리 높아지고 여유 자금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투자하기에 너무 좀 그만큼 돈이 자금이 리스크 있는데 투자하기가 두려운 거죠. 작년부터 아마 금리가 올라서 다들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버지도 투자를 하셨다가 네. 큰 손실을 입으셔가지고 네, 네. 그만하세요 투자. 네, 그러면 그 가상자산시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확실히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게 뭐 투자 측면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나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고 법 제도는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제도권 내에서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그게 일정한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또 투자하기 위해서 변호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또 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